안녕하세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현재 해외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남는 시간마다 여기 채널에 사연을 듣고 있답니다. 문득 제 사연을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시간 나는 대로 글을 써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완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대로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언젠가부터 사람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나뉘는 신조어가 생겼죠. 저는 은수저 정도에 속하는 조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빠 엄마가 각자 사업체를 가지고 있어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먹고 싶은 거나 배우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자랄 수 있었죠. 부모님한테 사랑도 참 많이 받아서 성격에 모난 부분 없이 둥글어서 친구들도 많았답니다. 성장기에는 힘든 게 없었는데 고3 때는 다르긴 했어요. 학원과 과외를 받으며 코피 터져가며 잠을 줄여가며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실망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 스스로 그렇게 미련하게 공부를 한 거죠. 수능 점수는 아주 잘 나왔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 중 하나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의 권유로 경영학을 전공하기로 했죠. 대학을 나와서는 엄마의 회사에 들어갔어요. 훗날 아빠 엄마가 사업체를 합치겠다고 하셔서 어딜 들어가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말단 직원부터 일을 시작해 대리와 과장까지 무난하게 성장했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케어하는 선배가 됐답니다. 그리고 남자를 몇 번 사귀긴 했는데 결혼을 할 만큼 확신이 서는 사람은 없어서 34살까지 계속 싱글이었어요. 보다 못한 부모님은 저를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시키셨습니다. 몇 번의 소개를 받아봤는데 하나같이 돈돈거리는 말만 해서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진 않더라고요. 솔직한 거로 하는데 제 눈에는 그냥 속물로 보여서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네요. 결국 결혼정보회사에서 시켜주는 소개팅 5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부모님은 거의 포기 상태로 결혼을 하든 말든 더는 스트레스 주지 않겠다고 하셔서 마음 편하게 일상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나니 36이 됐고 제 주변 친구들 중 싱글인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늦게 결혼하는 게 추세라고 하던데 제 주변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한 친구가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성실하고 진짜 착한 남자가 있다며 저보다 2살 연하인 남자를 만나라고 하더군요. 일단 한번 만나보자는 마음으로 가볍게 자리에 나갔습니다. 깔끔한 용모에 반듯한 인상과 행동, 묵직하고 진지한 말투가 제 마음을 사로잡더군요. 연하인데 저보다 훨씬 어른 같았고 배울 점이 많을 거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받아들였고 2달 동안 서로를 알아보다가 곧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사귀는 도중 부모님께도 보여드리고 주변인들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좋은 사람인지 확인을 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많이 데리고 다녔죠. 그런데 하나같이 남자를 정말 잘 만났다며 놓치지 말라고 조언해줬습니다. 아빠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깐깐하고 집요한 엄마까지도 제 남자친구가 보물 같다며 꼭 결혼까지 가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도 배경 같은 건 따질 필요 없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셨죠. 저희 2사람은 1년하고 3개월을 연애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도 남편과 한 번도 다툰 적 없고 좋기만 해서 결혼 생활이 매우 단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 1년 뒤
남편이 갑작스러운 말을 꺼내서 절 놀라게 하기 전까지 말이죠. 우리 결혼 1주년인데 파티도 하고 회의도 좀 할까? 파티는 알겠는데 회의? 무슨 회의? 제 물음에 남편이 참아왔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아, 내가 오래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누가? 자기가? 아,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일하겠다고? 아니, 내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인데 뭐하러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말이야. 뜬금없이 사업이라는 말에 좀 놀랐어요. 그이가 저와 결혼하면서 모아둔 돈을 모두 집을 사는 데 쓰고 아직 대출금도 한참 남은 걸로 아는데 갑자기 사업하겠다고 말하니 걱정부터 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대출금도 못 갚았잖아. 근데 무슨 돈으로 사업하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회의 주제야. 무슨 돈으로 내가 사업을 하느냐. 여보,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말씀드려서 나 사업자금 좀 받게 해주면 안 될까? 나 회사에서 능력 있는 과장인 거 알지? 사업하면 진짜 성공할 자신 있어. 여보, 그건 아니지. 우리 부모님 밑에서 일을 배우고 후계자가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목돈을 달라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지금 엄마 밑에서 월급 받으며 일하는데 당신 사업하고 싶다고 손을 벌리라고? 우리 엄마 아빠 깐깐하고 까다로운 분들이야. 어지간해서 돈 거래는 안 하신다고. 아니, 우리가 남이 아니잖아. 난 사위고 당신이랑 사는 남편이잖아. 충분히 돈을 빌려주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내 말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말투를 좀 고쳐야겠어. 내 말투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근데 사업자금은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래, 그러자. 뭐 내 주제 무슨 사업이냐. 평생 노예처럼 일만 해야겠지. 자기, 오늘 결혼 1주년인데 그렇게 나올 거야? 1주년이면 뭐해? 부부가 통하는 게 없는데. 그리고 당신이랑 나 부부야. 평등한 사이라고. 자꾸 갑과 을로 나눠지는 기분 들게 하지 마. 갑과 을로 나뉜 기분이라니. 내가 뭘 어쨌다고. 늘 잘난 척하고 날 무시하는 태도가 깔려있잖아. 게다가 집안 쓰레기랑 분리수거는 내가 다 한다고. 그래서 내가 밥하고 반찬 하잖아. 분담해서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갑을이라고 따지는 거야? 그럼 내가 쓰레기 갖다 버릴 테니까 당신이 밥하고 국 끓여. 예시를 하나 든 건데 그걸 그렇게 꼬리를 물듯이 따지냐? 됐다. 당신이랑 말하면 숨이 막혀서 머리가 아파.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걸 관두겠다며 결혼 1주년 저녁을 제대로 망쳐버렸습니다. 다음 날에도 저한테 화가 났는지 인사도 안 하고 출근하더라고요. 결혼 전 스스로 발전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멋져서 결혼했는데 벌써부터 사업 자금을 달라고 하니 저도 기분이 별로여서 남편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말을 걸지 않길래 저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다 친정 부모님이 밥을 먹자고 불러서 억지로 제가 말을 걸게 됐죠. 당신 이번 주말 시간 괜찮지? 엄마 아빠가 밥 먹자고 하시네. 그래, 그럼 가야지. 화나서 안 갈 줄 알았더니. 화는 무슨. 부부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잠시 냉전을 벌인 건데. 여하튼 주말에 처가에 가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오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화가 풀렸고 주말에 친정에 가서 오리백숙을 맛있게 먹으며 술도 한잔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어요. 아빠는 그런 남편에게 그만 마시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기침을 하더니 무릎을 꿇어 앉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 사업하고 싶습니다. 두 분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남편의 행동에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내가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우리 부모님한테 돈 달라는 말을 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장인어른 장모님께 부탁드리고 있잖아. 제가 다시 말을 하려고 하자 아빠가 손짓하시면서 자신의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자네가 사업을 하고 싶다고? 사내라면 그런 욕심이 당연히 생기는 거지.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니 목표가 커졌을 거야. 근데 사업 자금을 주는 건 아닌 것 같다. 스스로 힘으로 시작을 해보고 힘들 때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수억 원을 주고 투자하는 건 힘들어.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직장인보다 조금 더 나은 사업가일 뿐이야. 그러니 일단 대출금부터 다 갚고 회사 생활 몇 년 더 하고 나서 스스로 사업 시작해보게. 초기에 자리 잡는데 여러 사람을 소개해주는 건 해줄 수 있네. 아빠가 잘 알아듣게 말해줬더니 남편은 땅이 꺼져라 길고 큰 한숨을 내쉬더군요. 결국엔 사업자금 못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핑계가 그리 깁니까? 뭐야? 자네 지금 뭐라 했나? 됐습니다. 그만 가봐야겠어요. 여보, 나 먼저 택시 타고 갈게. 당신은 잠자고 차 끌고 와. 그이의 말과 행동에 화가 나서 쫓아나갔더니 악을 쓰며 달려나가더라고요. 무서워서 따라가지 않고 그냥 집에 가게 내버려뒀죠. 문제가 있으니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저희 집으로 오셔서 남편을 크게 혼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따귀까지 날리며 훈계하셨어요. 이놈의 자식이 감히 사돈댁에 가서 돈을 달라고 그래? 이놈아, 네가 무슨 거지야? 그리고 사돈이 네 물줄라도 되는 줄 아느냐? 못 배운 것도 아니고 대학까지 잘 배우고 잘 컸으면 행동거지를 잘해야지. 그게 무슨 주태야? 술 처먹고 주정 부리니까 기분 좋더냐? 아버지, 제가 술이 과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따귀를 한 대 더 날렸습니다. 못난 놈, 술 먹고 기억 안 난다는 변명이 최악의 변명이야. 내가 널 이렇게 가르쳤냐?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다 큰 아들을 그렇게 때리고 혼을 내는 걸 보니 옆에 있던 저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용히 대화를 나누자고 하더니 두 손을 잡으시곤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서 아들 녀석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 따지고 보면 모두 우리 부모가 못나서 이런 게다. 너희 부모님께 결례한 건 용서해 다오. 어머님이 왜 사과를 하세요? 그리고 그이가 많이 혼났고 사과한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제가 괜히 어머님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아니다. 이런 일은 꼭 잘못을 짚고 혼나야지 당연한 거야. 앞으로 또 이런 일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주렴. 내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항상 바로 잡을 테니. 시부모님이 남편을 때리고 욕하며 수치심을 확실하게 심어주자 남편은 곧장 친정에 가서 사과를 드렸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만 봤는데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 같아서 다시는 그 일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답니다. 남편 역시 사업 이야기는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죠. 그렇게 남편과 양가 집안에 작은 사건이 지나가자 그이가 애쓰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저에게 선한 미소로 다정하게 대했고 직장에서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진급을 위해 공부도 하였고 가사 일도 분담해서 잘 지냈어요. 그이의 노력은 친정 부모님께도 전달이 됐어요. 친정에는 가끔 식사하러 저와 갈 때만 찾아갔는데 어느 날 저희 아빠랑 취미 활동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여보,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이랑 1박 2일로 낚시 가기로 했어. 어? 아빠랑 둘이? 응. 장인어른도 낚시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시더라. 나도 배우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장인어른이랑 같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둘이 어색하지 않겠어? 당신 우리 아빠 무섭다고 했잖아. 아니, 그렇다고 평생 어색하게 지내야겠어? 내가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야지. 나중엔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같이 여행도 가자. 고맙네. 당신이 노력 많이 해주는 걸 보니 반성이 절로 들어. 나도 시부모님한테 잘해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두 분이서 잘 돌아다니시니까 신경 안 써도 돼. 하여튼 이번 주말에 지방으로 낚시하러 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이가 아빠한테 큰 실수를 한번 하더니 그 일을 계기로 큰 변화가 되어 이렇게 저 대신 효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주말에 낚시를 다녀온 남편의 표정은 매우 밝았어요. 남자들이 어색하게 있다 올 줄 알았는데 제법 재밌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낚시 재밌었어? 표정이 좋네? 와, 엄청 재밌었어. 이 낚시의 재미를 제대로 느꼈다니까. 이 손맛이란 게 뭔지 당신도 나중에 느껴봐. 이 낚싯대가 물속에서 까딱 움직일 때 쾌감이 장난 아니더라. 처음 하는 낚시라서 그런지 진짜 재밌더라. 그랬어? 그럼 뭐 잡았어? 몇 마리나 잡았어? 농어 한 마리씩. 한 마리는 장인어른이랑 매운탕 끓여 먹었고 한 마리는 장모님 드시라고 장인어른이 가져가셨어. 뭐야, 그럼 나만 농어만 못 보는 거야? 이거 좀 서운한데? 다음에 3마리 잡아서 당신 목도 꼭 가져올게. 앞으로 장인어른이랑 낚시 자주 갈 것 같아. 다음에 갈 땐 나도 데려가. 안 돼. 이 남자들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떠나는 나들이니까 당신은 끼면 안 돼. 치사하다. 그래, 잘 놀고 왔다고 하니 봐준다. 남편은 콧노래와 휘파람까지 불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아빠도 재밌게 낚시를 잘하고 오셨다며 제 남편에게 고맙다고 다시 한번 말을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그이는 석 달 동안 일이 바빠서 주말에도 출근을 해 아빠와의 낚시를 미루고 있었어요. 단순히 회사 일이 바쁜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명함 한 장을 꺼내 보여주더군요. 이게 뭐야? 진수테크 박진수 대표? 이거 당신 명함이야? 보면 몰라? 내 이름 석자를 박은 내 명함이라고. 나 회사 때려치우고 사업 시작했어. 내일 회사 개업하는 날이야. 뭐야? 당신 나랑 상의도 없이 회사를 관뒀어? 그리고 사업은 무슨 돈으로 차린 거야? 제가 흥분에 찬 목소리로 물었더니 그이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보, 내가 회사 관둔다고 하면 반대할까봐 미리 말하지 못했어. 그동안 돈 많은 투자자들이랑 어울리느라 바빴던 거야. 나 이제 사업가야. 저는 당당한 남편의 얼굴을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더군요. 화를 내고 싶긴 한데 이미 일은 다 벌어졌고 사업장을 당장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축하한다고 말하기도 웃겼죠. 나한테 비밀로 하고 혼자서 다 했네. 난 당신한테 뭐지? 당연히 사랑하는 아내지. 여보, 내가 스스로 이만큼 했잖아. 당신 도움 없이도 해냈다고. 그냥 수고했다. 앞으로 잘해라. 응원 한마디 해주면 돼. 그래. 이미 다 결정된 일이니 회사 관둔 걸 뭐라 할 수도 없지. 수고 많았고 앞으로 잘해. 그리고 다시는 비밀 같은 건 만들지 마. 또 그러면 당신한테 실망해서 떠나버릴지도 모르니까. 아이고야, 우리 마누라가 많이 화난 모양이네. 알겠어. 다시는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의논하도록 할게. 됐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하고 남편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튿날 사장이 된 그이의 회사에 찾아가 고사를 지내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투자를 많이 받았는지 능력 있는 인재들만 모였더라고요. 그이의 회사는 시작과 동시에 매출을 냈고 매 분기마다 상승했습니다. 그이가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항상 가지던 취미인 낚시는 거의 매일 했어요. 아빠와 동행해서 물고기를 많이도 잡아왔죠. 사업하면 저희 부모님께 소홀히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답니다. 당신 일은 바쁜데 매주 낚시는 잘도 가네? 낚시만큼 재밌는 취미가 없더라. 게다가 장인어른이랑 매주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좋아. 이런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질투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난 아버지보다 장인어른이 더 편하고 좋아. 참 신기하네. 두 사람이 그렇게 내적 친밀감이 강한 건 알았는데 자기 아버지보다 좋다고 하니 고맙기도 하고 신기해. 사위도 자식이니까. 아무튼 나랑 장인어른이 잘 어울리는 거 보기 좋지? 그럼 당연히 좋지. 당신이 단순히 보여지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빠를 대하고 있잖아. 그 부분은 나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 그이는 아빠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과 절 데리고 분위기 좋은 식당을 데려가거나 운치 좋은 곳에 놀러 다녔어요. 그때마다 든 생각은 제가 결혼을 잘하긴 잘한 것 같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한편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남편 없이 혼자 시댁을 찾아가곤 했어요. 그런데 두 분의 태도는 정말 180도 변했습니다. 늘 겸손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착한 마음을 가진 두 분이었는데 남편의 사업이 성공하면서 저와 비교를 많이 하면서 잔소리를 좀 지나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가 더 심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사업 잘하고 돈을 잘 버니까 며느리가 먼저 우리 집을 다 찾아오네. 해가 서쪽에서 될 일이야. 처음엔 우리 아들 무시하고 시부모도 안중에 없더니 말이야. 며느리 너 여우 같은 면이 있는 거 아니야? 아버님, 제가 두 분을 무시하다니요.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그이가 제 부모님께 잘해서 저도 똑같이는 못해도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찾아뵙는 거라고요. 아닐걸. 내 아들이 잘났으니까 아첨하러 오는 거잖아. 혹시라도 널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갈까봐 겁나기라도 하냐? 네? 아버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이가 절 버리고 다른 여자랑 재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 못하지. 내 아들 인물에 학벌에 직업까지 훌륭한 인재는 이혼해도 결혼 시장에서 A급 취급받는다. 넌 부모 잘 만나서 돈 좀 있을 뿐이고 다른 건 볼 게 없지 않느냐? 아버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아버님,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게 많았나 봐요. 이제라도 저 좀 예뻐해 주세요. 노력할 테니 두 분도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 무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걸 쉽게 잊겠냐? 우리 부부가 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 줄 아니? 도대체 제가 언제 그 일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네 표정, 그 불만 가득하고 남을 깔보는 눈빛과 입꼬리, 그게 보기 흉했다. 그리고 네 부모가 내 아들의 열정을 처참히 짓밟았지. 사업자금 달라고 했다가 쌍욕을 퍼부은 거는 정말 너무했다. 어머님,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저희 부모님은 좋게 타일렀어요. 남편에게 욕을 하거나 무시한 게 아니라고요.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맞은 사람은 평생 기억하는 법이다. 네가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왔다고 하니
그럼 집안 청소랑 밥이나 좀 차려봐라. 나도 며느리가 해주는 밥 좀 얻어먹어보자. 생각해보니 시어머니 말씀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을 무시하거나 깔봤을지도 모르겠구나 하고 깊은 깨달음을 하고 다시는 남편을 대할 때 불만을 섞지 않고 대화하기로 마음먹었고 시부모님께도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쉽게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가면 어떻게든 하나라도 부려먹으려고 인상 쓰며 일을 시키셨죠. 저는 언젠가 시부모님이 마음을 열리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고요. 1년 만에 남편의 사무실 이전이 있었어요. 매출이 잘 나오고 투자자들의 추가 투자를 받게 되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또 비싼 외제차도 사고 명품 시계를 찼으며 옷은 고액의 맞춤 정장을 옷방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이는 어깨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됐고 저에게 복수라도 하듯이 막말을 자주 했어요. 당신은 조그마한 장모 회사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일할 거야? 그냥 내 밑으로 들어와서 일을 다시 배워. 솔직히 장인 장모님한테 배울 거나 있어? 꼰대 마인드라서 성장하기 어렵지 않아? 여보, 당신 일이 잘 풀려서 기쁘고 좋긴 한데 지금처럼 우리 부모님 흉보는 말은 하지 말아줘. 내가 언제 당신 부모님 흉을 본 적이 있어? 나 모르게 뒤에서 씹었을지도 모르지. 뭐? 당신은 왜 되도 않는 시비를 걸고 그래? 회사가 잘 된다고 무시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자격지심 있기라도 한 거야? 뭐? 니깎게 나한테 자격지심을 줄 것 같아? 부모 잘 만나가지고 편하게 잘 살아온 너랑 나랑은 출발점부터 틀려. 난 스스로 여기까지 온 거고 넌 부모 덕에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일해왔다고. 아니거든? 나도 회사에선 최선을 다하고 후배들에겐 존경받는 선배야. 함부로 말하지 마. 아이 그래 어련하시겠어. 잘난 집구석에서 태어나면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거지. 아주 잘 살고 있네 우리 마누라. 여보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으면 꼭 짚고 말을 해. 그냥 마음에 안 들었다는 소리로밖에 안 들리니까 기분이 상하잖아. 내가 소심하고 자격지심이 심해서 이러나 보지. 당신 말 맞다나 괜한 시비를 걸었나 봐. 미안해. 남편은 이런 식으로 비꼬면서 할 말이 없으면 대충 미안하다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시댁 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저에게 불만이 아주 많았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실수한 게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말은 더더욱 조심하며 지냈는데 그래도 시댁 식구들은 늘 한결같이 제 기분 상하는 말을 아끼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냉랭하게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이는 친정아빠와 낚시 가는 것만큼은 꼭 지켰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바다 낚시, 민물 낚시 가리지 않고 다녔죠. 아빠한테 남편이 잘해줘서 좋겠다고 하니 그냥씩 웃기만 할 뿐 어떻게 무슨 재미를 느끼는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추석 명절이 찾아와서 시댁에서 이틀을 보내고 나머지 이틀은 친정에 가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사위가 온다고 명절 음식은 잔뜩 준비해 주셨고 덕담과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남편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김서방 장하네. 혼자 사업 시작해서 우리보다 더 크게 성공했구만. 자네가 인재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대단한진 몰랐네. 제가 좀 대단하긴 하죠. 장모님 회사는 발전 없이 유지만 가능한 수준이죠? 장인어른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두 분 언제까지 그렇게 대충 일하실 건가요?
이보게 김서방, 당당한 것과 교만한 것은 다른 거야. 지금 자네의 말투와 표정은 당당하고 자존감 있는 모습이 아니라 교만하고 있는 거야. 말 조심하게. 아, 이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하도 잘난 체를 해서 따라해봤는데 재수가 없었나 보죠? 김서방, 우리가 언제 자네 앞에서 잘난 체를 했나?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 할 거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어른들 앞에서 결례를 했네요. 죄송해요. 남편이 입을 마음대로 놀리자 엄마의 안색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의 이런 척하는 행동들은 언젠가 사그라들겠지 하고 기다릴 마음에 애써 저까지 나서지 않았습니다. 또 아빠한테 아들처럼 잘하고 있으니 완전히 교만하고 기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죠. 친정에서 늦은 시간까지 텔레비전을 보다가 다들 하품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안방에서 주무셨고 저와 남편은 작은 방 싱글 침대에서 같이 잠들었습니다. 친정에 와서 잠자는 게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침까지 흘리며 아주 깊게 잠이 들었어요. 몸을 뒤척거리며 자고 있었는데 남편의 살결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침대에 저 혼자만 누워있는 것 같아 눈을 뜨고 바닥을 내려다봤는데 바닥에도 그이가 없었죠. 화장실이라도 갔나 싶었고 때마침 갈증이 나서 방문을 열고 나와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한 잔 벌컥벌컥 마시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는데 옷방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나 싶어 잠시 귀를 기울였는데 남편 목소리와 아빠의 목소리가 같이 들렸어요.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던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노인네가 돈을 구하려고 해봤는데 더는 돈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회사 돈을 몰래 빼돌려서 사위 선생님께 다 바쳐서 이젠 진짜 돈이 없어요. 이 노친네야, 돈이 없으면 다 끝나나? 회사를 매각시키든 대출을 받아서 줘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영상이랑 사진 뿌려줄까? 노친네, 당신 인생 제대로 조져줘야 정신 차리겠어? 안 됩니다. 사위 선생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대출 받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너는 꼭 협박을 해야 말을 듣더라. 그리고 돈 해주는 김에 외제차 한 대 더 뽑아줘. 차를 한 대만 타고 다니니까 멋이 안 나. 벤츠 말고 포르쉐를 사야겠어. 네? 포르쉐요? 이 사위 선생님, 저한테 그럴 만한 돈은 정말 없어요. 없으면 만들라고 했지. 내가 입만 뻥끗하면 당신은 돼지 목숨인 거 알지? 잘 생각하고 판단해라. 오늘의 경고는 여기까지만 하고 가지만 모레까지 돈 준비 못하면 얄짤없이 나락으로 보내버릴 거야. 네, 사위 선생님. 알겠습니다. 아빠와 남편의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이유로 아빠가 무릎을 꿇고 그이에게 두 손을 빌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돈을 바치겠다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잠결에 들었지만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이윽고 남편이 옷방에서 나오자 불이 나게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이는 침대에 누워 낄낄 웃다가 잠이 들었네요.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해야 했어요. 아빠의 회사 근처로 가서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답니다. 저와 마주본 아빠의 얼굴은 근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뭐가 무슨 일이라는 거냐? 어제 옷방에서 그이한테 무릎 꿇고 비는 거 다 봤어요. 사위 선생님이라고 존댓말하는 것도 다 들었고요.
저 어제 충격이 심했는데 겨우 참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너 다 들었냐?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빠는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러는 거예요? 매주 그 일랑 낚시하러 다니더니 사위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거예요? 나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자식이 아빠한테 한 짓을 보고 오만정이 떨어져서 참교육에 응증을 곱빼기로 해줄 거라고요. 제발 그러지 마라. 이 아빠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제발 못 본 걸로 하고 그냥 넘어가자. 그 자식한테 사업자금 해주신 게 아빠 맞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돈을 뜯겨온 거 다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빨리 말씀하세요. 말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걸 다 알려버릴 거예요. 안 된다. 네 엄마가 알면 충격으로 쓰러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봐요.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보라고요. 아빠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들키면 큰일이 나서 그러는 건지, 남편에게 제대로 정신을 지배당해서 그러는 건지 엄청 괴로운 표정으로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빠를 정신과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라 그런지 아빠는 곧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고백했습니다. 전 옆에서 들으며 큰 충격에 휩싸여 입과 눈을 닫아버리고 힘들게 참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밥을 먹는데 그이는 휘파람을 불며 외제차 사진을 보고 있더군요. 이야, 차가 쥐기네. 어떤 걸로 사야 할지 모르겠네. 여보, 당신이 보기엔 어떤 게 괜찮아 보여? 다 비슷비슷하네. 당신 돈 많이 벌었나 봐? 1년도 안 탄 차가 있는데 또 차를 사겠다고? 차가 2대면 좋잖아. 멋도 나고 오래 탈 테니까. 이번 주에 대금 들어온 게 있는데 꽤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축하해. 당신 일이 날이 갈수록 잘 되는 걸 보니까 너무 좋다. 당신 이번 주엔 낚시 안 가? 당연히 가야지. 장인어른이랑 붕어 잡으러 가기로 했어. 재밌겠네. 당신이 우리 아빠 잘 챙겨줘서 진짜 고마워. 뭐 새삼스럽게 무슨 그런 말을. 알면 됐어. 아무튼 이번 주말에 낚시 다녀와서 외제차 한 대 뽑고 들어올 거야. 토요일 이른 새벽에 나가는 걸 보고 저도 뒤를 따라 택시를 탔습니다. 예상대로 친정집 앞에서 아빠를 태우더군요. 그리고는 한참을 달려 지방에 있는 낚시터에 도착했고 두 사람은 낚싯대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저도 낚시터 사장한테 돈을 지불하고 낚싯대를 대여하고 들어갔습니다. 대충 낚싯대를 걸어두고 남편과 아빠가 있는 방갈로 쪽으로 몰래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갑과 을의 관계가 되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무릎을 꿇었고 남편은 일어선 채로 말하더군요. 너 친내야, 돈을 준비 못했다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돈을 끌어모으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돈 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대출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당장 드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이거 참 어이가 없네. 그럼 당신이 이 낚시터 방갈로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 밖으로 다 까발려 줘야겠네. 더는 뜯어먹을 게 없으니 세상 하직하게 만들어줘야겠어.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회사도 차려줬고 매달 부족한 돈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뭐 돈이 아깝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도 할 만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위 선생님, 이젠 협박 좀 그만해 주세요. 어쩌 이놈 봐라. 해줄 만큼 해줬으니 그만해라. 야, 이놈 안 되겠네.
오늘 제대로 족쳐줘야겠어. 엎드려 뻗쳐! 저는 이 상황을 핸드폰 동영상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빠가 엎드린 자세를 취하자 그이가 접힌 낚싯대를 들더니 때리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방갈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야, 이 개자식아! 네가 감히 우리 아빠를 협박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네가 한 짓거리를 다 알았으니까 따라왔지? 너 아주 비열하고 더러운 놈이더라? 여보, 뭔가 오해한 모양인데 장인어른이랑 나랑 몸을 풀고 있었어. 그렇죠, 장인어른? 그러자 아빠는 벌떡 일어나 제 등 뒤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남편을 가리키며 무슨 짓을 했는지 정신과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놈이 날 낚시터로 유인했어. 같이 낚시하자고 해서 이놈이 노력하는 걸 알고 따라왔다고. 근데 옆 방갈로에 있는 여자 낚시꾼 둘을 데리고 오더니 술상을 차렸어. 아빠 잘했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난 원치 않았지만 여자 낚시꾼들이 무한하지 않게 한두 잔만 마시고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했어. 근데 소주 2잔을 먹고 기억을 잃을 정도로 깊은 잠이 들었어. 알고 보니 저놈이 소주에 감기약을 넣었어.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땐 다음날 아침이었고 여자 낚시꾼이 내 옆에서 자고 있었어. 아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게 사실이죠? 여자랑 둘이 왜 같이 자게 됐는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 그리고 저놈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 난 가만히 있었고 여자 혼자서 날 건드렸어. 그걸 영상으로 찍고 사진으로 남겨서 날 협박했어. 이 사업자금을 대달라고 시작했던 거야. 근데 왜 우리 가족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저놈이 내 핸드폰에 저장된 사람들 전화번호를 모두 입수했고 날 그 영상과 사진으로 거래를 제안했어. 사업자금을 주지 않으면 내 가정이 망가지고 회사 직원들 그리고 결혼되어 있는 회사 대표들에게도 뿌리겠다고 했어. 친구들과 지인들까지 모두에게 망신을 주고 날 사회에서 매장시키겠다고 겁을 줬다고. 그래서 아빠가 저놈 말에 복종하게 됐고 지금처럼 가스라이팅이 되어 선생님 하면서 존댓말하고 벌을 받고 매를 맞았던 거예요? 맞아. 이 정신과 선생님이 날 설득해서 뱉은 말은 모두 사실이야. 그러자 남편이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더군요. 웃기고들 있네. 부녀 둘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장인어른, 지금 내 마누라한테 일렀다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장모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동영상과 사진 뿌릴 겁니다. 인생 종치는 거 시간 문제라고요. 난 뽑아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오늘 다 끝내버리자고요. 여보, 당신이랑도 끝내야겠네. 뭐 어차피 오래 살 생각 없었어. 싸가지 없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은 진작부터 하고 있었다고. 나쁜 놈. 우리 아빠를 낚아서 그딴 짓을 해? 너 이제 끝났어. 지금 우리 대화를 형사들이 다 듣고 있어, 이 멍청한 놈아. 제 말은 사실이었어요. 아빠가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중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검찰에 송치해서 영장까지 발부한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은 오늘 잡을까 내일 잡을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사건이 시작된 곳인 낚시터에서 잡아버리자고 제안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이가 자기 입으로 다 고했으니 이젠 남편의 인생이 끝날 차례였어요. 경찰을 불렀다고? 이런 젠장, 어디까지 말한 거야? 야, 놓친네, 당신 내 뒤통수 날린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그냥은 못 잡혀가지. 지금 당장 네 놈이 젊은 여자랑 놀아난 사진과 영상 뿌려버리겠어. 네 인생 종치게 해주겠다고.
저는 그이의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고 그이는 제 멱살을 잡고 방갈로에서 밀고 낚시터로 나왔습니다. 힘겨루기를 해봤지만 남자인 남편을 이길 수 없었죠. 그놈의 한 손엔 핸드폰이 있었고 아빠의 영상을 보내려고 카톡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일을 끝내려고 남편의 목에 두 팔을 감고 강물 안으로 빠져버렸어요. 핸드폰은 물속 어딘가에 떨어졌고 남편과 저도 물속에서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물 위로 헤엄쳐서 올라갔습니다. 됐다. 당신 핸드폰 이제 못 쓰게 됐네. 아니 찾지도 못하겠지. 아이씨,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저 놓친내 내 밥이었다고. 내가 뽕 빼먹고 있는 호구놈이었는데 이게 다 뭐하는 짓이야? 우리 아빠 잠재우고 젊은 아가씨랑 바람 피운 사진과 영상으로 협박하고 가스라이팅해서 1년 넘게 괴롭혔지. 이젠 네 놈은 네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야. 이런 제기라. 야, 내가 곱게 잡혀갈 것 같아? 나 오늘 살아서 나가지 않을 거야. 감옥에 가느니 이 강물 안에서 끝내는 게 낫다고. 근데 난 혼자 안 가. 여보, 같이 가자. 내 저승길 외롭지 않게. 남편은 제 멱살을 잡고 물속으로 끌어내렸고 저는 발버둥을 치며 그 일을 밀어내려고 애썼어요. 또 물을 많이 먹어서 무서웠습니다. 진짜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었죠. 남편은 이미 인생 종쳤다면서 같이 저승 가자고 강물의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물속에서 누군가 남편의 면상을 두 손으로 잡고 마구잡이로 흔들었어요. 정신이 나간 남편이 절 놓쳐서 겨우 얼굴을 내밀어 숨을 쉬었습니다. 물속에서 사투하고 있던 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수영을 전혀 못하는데 어떻게 수영을 해서 절 구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물속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 위험하다 싶어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려는데 곧 아빠와 남편이 물 위로 동시에 떠오르더군요. 우리 딸 괜찮니? 아빠야말로 괜찮아요? 아빠 수영 못하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모르게 몸이 반사적으로 튀어나가서 헤엄을 쳤네. 이놈은 잠시 기절했다. 물 밖으로 끌고 나가서 경찰에 인계하자. 아빠가 날 구해주셨네. 고마워요. 아니야, 너야말로 날 구해줬지. 그동안 공포 속에서 벌벌 떨면서 살았어. 내 영상 뿌릴까봐 겁나서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잔 적이 없다. 아빠, 그 여자 낚시꾼들도 잡혔대요. 이 인간이랑 짜고 한 짓인 걸 다 불었대요. 지금 유치장에 있으니까 이따 경찰서 가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저기 형사님들이 보이네요. 참 빨리도 나타나네. 아까 물에 빠지기 전에 나타났으면 좀 좋아. 그래도 우리가 직접 이놈을 잡으니 속은 개운하다. 자, 어서 물 밖으로 나가자. 아빠와 저는 기절한 남편을 형사들에게 먼저 올려주고 이어서 낚시터 방갈로 위로 올랐습니다. 남편은 제 싸대기 한 대에 정신을 번쩍 차리더군요. 뭐야, 나 살아난 거야? 이런 젠장. 감옥엔 가기 싫다고 했잖아. 그냥 물속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왜? 이 인간아, 그건 너무 가벼운 벌이지. 네 놈이 몸고생 마음고생하면서 썩어가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지켜볼 거야. 제대로 벌을 주고 네 인생 나락으로 갈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아이씨, 놓친 나라 딸내미네. 왜 내 인생을 이 꼴로 만든 거야? 이 멍청한 노인네야. 다 잘 풀리고 있었는데 네가 주둥이를 나불려서 내 인생 종치게 생겼잖아. 그러자 아빠는 가스라이팅이 풀린 것인지 총기 어린 눈으로 그 일을 내려다보며 주먹으로 코를 한 대 내리쳤습니다.
그이의 코가 주저앉으며 쌍코피가 줄줄 흘렀죠. 내가 그동안 멍청하게 당한 게 억울해서 더 패주고 싶지만 주먹이 정의가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니니 그것만 먹여줬다. 네 놈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어. 노친네, 당신이 이긴 것 같지? 아니! 언젠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당신을 수치심의 나락으로 보내줄 거야. 사진과 영상 뿌려서 네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이 세상에 알릴 거라고! 이에 아빠는 침착하게 주먹으로 한 대 더 그이의 면상을 내리쳤습니다. 주둥이를 맞은 그이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이윽고 형사들이 억지로 일으켜 세워 수갑을 채우고 그이를 연행했습니다. 저와 아빠는 잠시 방갈로 안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 딸 아니었으면 아마 평생을 저놈에게 시달리면서 살았을 거야.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을 거라고. 아빠 미안해요. 저런 놈인지 모르고 결혼했어요. 야망이 있는 건 알았는데 그걸 강제로 얻으려고 아빠를 이용한 것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우린 서로한테 사과만 하는구나. 이제 그만하자. 어서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경찰 검사 만나서 내가 겪은 일 다시 말하고 해결해야지. 사위놈을 처벌하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그래요, 아빠. 엄마한테는 대충 알려드렸어요. 엄마는 아빠가 무고한 걸 아시니까 괜히 미안해하지 말래요. 그렇게 말했니? 다행이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네 엄마만큼은 그러지 않길 바랬는데 날 이해해줬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할 걸 그랬다. 아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잖아요. 우리가 뺑 돌아왔지만 도착점에 잘 도착했어요. 우리가 그놈을 끝냈다고요. 자, 이제 힘내서 빨리 움직여요. 그렇게 아빠와 함께 친정집으로 가서 엄마를 마주했고 옷을 갈아입고 다 같이 경찰서에 갔답니다. 아빠가 당한 일들 모두를 고백하고 뜯긴 돈이 얼마인지도 정확하게 계산했죠. 공갈 협박, 사기로 인해 취득한 남편의 재산은 모두 아빠한테로 돌아갔습니다. 아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또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일을 꾸민 여자 낚시꾼 2명은 구속 조치가 되었어요. 얼마 뒤에 재판을 받고 남편이 들어간 교도소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흉악범들 중 조폭들이 몇 명 남편의 옆방과 같은 방에서 지낸다고 했어요. 저는 그 조폭들에게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저기 영치금이랑 사식 넣어드리면 부탁 같은 거 들어주시나요? 예쁜 아줌마가 무슨 부탁을 하러 왔어? 개 같은 전 남편이 여기서 편히 잠자고 먹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라면 아주 쉬운 일이죠. 잠 안 재우고 벌 세우고 밥은 내가 빼앗아서 먹으면 되고 뭐 힘들게 굴리는 건 뭐 일도 아니지. 영수금이랑 사식 넣어주고 그놈 이름 석자만 알려주소. 내가 알아서 부탁 들어드릴게. 고마워요. 그럼 제가 매달 한 번씩 면회 와서 사식이랑 영치금도 두둑하게 드릴게요. 그놈 이름은 박진수입니다. 그놈이 피눈물, 아니 피고름을 쏟을 정도로 괴롭게 해주세요. 박진수? 그 신참 잘 알죠? 좋아요. 계약 성사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이 감옥에서 편치 않게 조폭을 이용해서 괴롭게 만들어줬습니다. 전 남편은 제발 살려달라고 발악하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 보내왔는데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괴롭게 아주 잘 지내는 것 같아 만족했죠. 그렇게 전 남편의 인생은 진짜 생지옥으로 오랜 시간을 썩어야 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어요.
또 시부모님은 저희 친정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전 남편이 빨리 나오도록 탄원서를 써달라고 하더군요. 가진 돈이 얼마 없지만 합의금을 주겠다고 했죠. 사돈어른, 우리 아들이 저지른 짓을 두둔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창창한 놈이 감옥에서 오래 썩어도 되겠습니까? 제발 선처해 주시고 합의금 받고 탄원서 좀 써주세요. 형량을 줄이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그 순간 전 남편이 아빠한테 매질했던 게 떠올라서 집안에 있던 낚싯대로 시아버지의 등짝을 후려갈겼습니다. 나가 이 노친네야! 안 그럼 니들 아들이 우리 아빠한테 한 짓 모두 다 돌려줄 거야. 안 나가? 그럼 계속 쳐맞아봐! 그렇게 사정없이 휘둘러 등짝을 갈겨주니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며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이후 시부모는 아들 옥바라지 하려고 폐지를 주우러 다닌다고 합니다. 자식의 벌을 같이 받게 됐으니 이치에 맞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네요. 마지막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전해드리자면 아빠는 정신병원에서 몇 개월 입원하고 나오셔서 사업을 접기로 하셨어요. 조용한 시골에 가서 새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다 하셨답니다. 엄마는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가야 한다면서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시골에서 편하고 여유롭게 지내고 계시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업장을 물려받지 않고 유산으로 돈을 받았는데 일부는 기부하고 남은 돈으로는 해외를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문득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라들을 알게 되어 아프리카나 후진국에서 가난해서 먹지 못하고 다쳐서 치료받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 봉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봉사활동을 온 한국의 의사와 눈이 맞아서 봉사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재혼을 했습니다. 지금 제 직업은 전업주부이자 봉사자입니다. 남편을 내조하면서 봉사하러 다니는 게 인생의 낙이 되어버렸답니다. 지금도 남편과 해외에 봉사를 나와 많은 사람들을 돕는 중에 틈틈이 사연을 쓰고 있는 거랍니다. 마무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다행이죠? 감옥에서 벌받고 있는 전 남편이 교화가 되어 나올진 모르겠지만 끝까지 힘들게 괴롭혀주는 건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